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된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고유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 자존과 애국심을 고양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이 공유한 역사관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국통맥을 중시하는 인식이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의 집약체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를 감수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쇠약함을 통탄하며 비분 관계 끝에 자결한 해학이기, 1911년 환단고기를 편찬하고 단학회를 이끈 운초 개연수, 그리고 환단고기 출판 자금을 지원한 홍범도 오동진 장군 등은 모두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과 실천은 환단고기가 단순한 문헌을 넘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식과 투쟁 정신 속에서 형성, 전승된 산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같은 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23주년 3.1절을 맞아 발표한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5천년의 국가주권은 한민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한국 강토에 근거해 서로 물려주면서 큰 난리를 겪고도 우뚝하게 독립하였고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며 100번 전쟁에 분발하여 시종일관하였고 전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환인의 환국, 환웅의 배달국, 단군의 조선으로 이어지는 확고한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한 뒤 1925년 칙령에 따라 이를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이 편찬한 역사서는 조선 반도사라는 틀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신민을 양성하고 내선 일체를 강조하며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의식을 말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1938년 조선사 편수회가 간행한 총 37건의 조선사는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 상고사의 뿌리를 부정하고 국조를 부인하는 한편 반도사관을 전면에 내세워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을 부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병도, 신석호 등 친일 성향의 사학자들이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해 이러한 식민사관의 구축과 날조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3.1절 선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루라도 빨리 환단고기의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주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살아있는 비둘기의 뇌에 신경칩을 이식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른바 사이보그 비둘기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신경기술 스타트업 네이리 그룹이 코드명 PJN-1 프로젝트를 통해 조류 기반 드론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비둘기 두개골에 소형 전극을 삽입하고 이를 머리에 장착한 자극장치와 연결해 조종자가 원격 신호로 비행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비둘기가 맨 태양광 충전 배낭에는 비행 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가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됩니다. 네이리 측은 사거리와 내구성, 은밀성 등에서 기존 기계식 드론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비둘기는 하루 최대 약 480km를 이동할 수 있고 좁은 공간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네이리 최고 경영자는 현재는 비둘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까마귀나 갈매기, 알바트로스 등 다양한 조류로 확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화물 운반이나 해안, 해상 감시 등 목적에 따라 운반체를 달리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네이리는 해당 기술을 산업시설 점검과 실종자 수색 등 민간 인프라 모니터링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임스 지오다노 미국 국방부 과학자문위원은 이러한 바이오 드론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생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이미 훈련된 돌고래를 해군 기지 방어에 투입하는 등 동물을 활용한 전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비둘기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됩니다. 러시아 반전 매체 티-인베리언트는 내일이가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관련 인사들로부터 약 10억 루블을 투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푸틴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운영하는 모스크바 국립대 AI 연구소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이리 측은 투자자와 정부의 직접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국가가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를 무기화하는 기술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사회에 새로운 윤리, 안보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뷰티에 이어 K-푸드가 글로벌 식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뜻밖의 한식 메뉴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장에 반숙 달걀을 담가 만든 이른바 달걀장. 현지에서는 마약 달걀로 불리는 음식입니다. 단순한 재료와 조리법에도 불구하고 미국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K-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관련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이용자들은 왜 이렇게 중독적이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 맛을 이제야 알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표현도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할 정도로 원조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단순 번역이 아닌 한글 명칭을 유지하는 점은 K-푸드의 정체성이 그대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밥 위에 반숙 달걀을 올리고 노른자를 터뜨린 뒤 참기름을 두르는 영상이 수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고 직관적인 조리 과정은 숏폼 콘텐츠와 결합해 확산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다. 아침 식사로 완벽하다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실제 가정 내 재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기 요인으로 간편함과 가성비를 꼽고 있습니다. 비빔밥이나 잡채, 불고기처럼 조리 과정이 복잡한 기존 한식과 달리 달걀장은 삶은 달걀을 간장 양념에 담가두면 완성됩니다. 별도의 고급 재료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서구권 소비자에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특히 미국 내 외식 물가 상승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 확산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현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 대신 샐러드나 곡물과 곁들이거나 마요네즈를 더해 핑거푸드 형태로 즐기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레시피에 얽매이지 않는 활용성은 일상 식단으로의 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유튜브 먹방, SNS 콘텐츠를 통해 접한 음식을 곧바로 온라인 직구나 로컬 마트에서 구매하는 직결 소비 구조가 공고해졌기 때문입니다. K-푸드는 이제 특별한 외식 메뉴가 아니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일상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식의 글로벌 위상이 또 한 번 확장되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2월 중순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진과 화산 활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지각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2월 17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해저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대규모 피해 보고는 없지만 현지 당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캄차카는 활화산과 지진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번 지진 역시 태평양판과 북미판 경계의 응력 축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11일에는 일본 혼슈 북부 이시카와현 오쿠노토 지역에서 지진과 폭우 피해 이후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강진과 집중호우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장기간 비어있는 주택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지각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월 16일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수도 멕시코시티까지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고층 건물이 흔들리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현재까지 중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남미 서해안 코킴보 남쪽 해역에서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지진 역시 해저 단측대 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태평양에서도 강진이 잇따랐습니다. 2월 11일 오클랜드 북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어 포트홀리 인근에서도 규모 6.4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쓰나미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2월 16일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해 화산재 기둥이 약 1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용암 분출과 함께 항공기 운항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화산재 낙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그리고 기상이변이 겹치며 환태평양 일대의 지각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 재난당국은 여진과 추가 분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동시다발적 재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